자, 이제 10번째 꿈을 볼까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스위스를 중심으로 보면은 동쪽은 오스트리아예요. 북쪽은 독일이고 남쪽은 이태리고 서쪽은 프랑스예요. 스위스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오스트리아하고 접경에 있는, 근데 오스트리아는 프로이드의 나라죠.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 접경에, 스위스에 있는 오스트리아 접경 가면 지금도 자치구가 있다, 자치성. 그래서 그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성이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동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중앙정부 영향을 거의 안 받고 이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경계에 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나이든 세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통관을 검열하고 세금을 매기고 이제 이런 거죠. 그 경계에서 나라를 통과할 때 어찌 보면 세관이라고 하는 자체가 분명한 경계를 지어주고 세금을 매기고 부과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었다. 이것을 융과 프로이트의 단교의 그 신호로,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수년 전에 죽은 세관원의 홀령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미 융에게는 죽은 사람으로 이제 나타난 거고, 그것은 세관원처럼 두 나라의 경계에서 검열하는 이제 이런 존재로 나타났다.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꿈에서 나타나는 이런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은 꿈 해석에 도움이 되는 거죠. 어떨 때는 그 발음이 또 이상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이제 196페이지 보면은 황금 의자가 나타나고 초록색 돌이 있는데, 또 8세 소녀로 이제 변한 하얀 비둘기가 있는데 8세 이제 소녀로 변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숲비둘기가 있는데 12구의 시체를 숲비둘기가 처치하는 이제 그런 경험, 이제 그런 꿈에서 이제 그런 게 나타나요.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이것은 교대 경험에 대한 무의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융은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세하게 이제 아마 꿈 내용을 속 들여다봐야 될, 여기는 이것만 봐서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이거 다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내가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꿈에서 그 홍수에 막 피바다로 막 얼룩지는 건데 환상을 봤어요. 이게 이제 현실하고 관련이 임박한, 이것은 유럽의 이제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제1차 대전이 1914년에 발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세계 제1차 대전을 암시하는 그런 것이 이제 피바다와 홍수로, 결국은 이제 홍수와 피바다는요 정말 신화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하고 새로운 세계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창조에 대한 기대도 있고 현재에 대한 심판,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번째 보면은 이제 동일한 꿈을 3번이나 반복해요. 이렇게 꿈이 계속 반복될 경우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유사한 꿈을 계속 반복해서 꾼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계속 유사한 꿈을 꾸는데 그러겠지 하고 넘어가면 위험해요. 결국은 계속 무의식은 꿈을 통해서 경고를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근데 계속 같은 꿈을 보여주는데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넘기고 신기하다, 왜 이런 꿈을 맨날 꾸지, 이러고만 넘어간다는 거죠.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꿈 분석가한테, 전문가한테 가서 본인이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꿈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이제 경험해보면 알겠지만 고도로 전문화된 훈련이 있지 않으면 해석을 못해요. 사실은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음으로 막 전체 나라가 얼음으로 얼어버리는, 뒤덮여버리는 꿈을 계속 꾸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음의 세계잖아요. 계속 얼음으로 덮여버리는 거는 무시무시한 추위가 닥친 우주에 대한 꿈인데, 결국은 이제 그해 8월 달에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한
이제 직감적으로 몸으로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번째 꿈은 동굴 속에 난쟁이가 있죠. 금발의 젊은이 시체가 있고요. 또 갑충을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 건데 결국은 그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세계이고 무의식의 세계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난쟁이가 있고, 난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신의 상징이고 변형의 상징이고 어떤 그 메신저 역할도 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금발의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상징하기도 해요. 영웅, 금발의 왕, 또 황금관을 쓴 왕, 뭐 이런 것이 이제 동화에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갑충도 이게 이제 그 표면이 딱딱하고 그 태양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수풍뎅이 같은,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집트 신화에 보면은 신의 그 이제 모습으로 그 장수풍뎅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태양 상징. 그래서 환상을 보는데 이것은 영혼과 태양 신하고 죽음과 재생의 드라마가 이제 연출되는 그런 꿈이다. 그리고 이제 그 15번째 꿈은 원시 종족과 함께, 원시 종족이 나타나요. 옛날 그 원시 사회 종족들이 있는데 거기에 지크프리트가 있는데, 지크프리트가 뭐냐면은 게르만의 영웅이에요. 게르만 족속의 영웅. 그 살해하는 꿈을 꿔요. 결국은 그 당시 게르만족의 의지를 나타내고 게르만 사상이에요. 그 영웅주의.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했던. 그래서 그 게르만의 영웅주의는 결국은 자아팽창의 아주 극도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이 이제 죽었는데, 결국은 독일인들의 어떤 자기중심주의 그리고 최고주의, 지상 최고주의, 이런 실현 의지를 살해함으로써 어쩌면 이것은 지크프리트와 동일시된 융 자신, 내가 그런 어떤 정말 세계 대전을 일으켜서 모든 것을 게르만화 시키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이런 학살할 수 있는, 그것은 이제 그 독재자들이 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융이 이 지그프리트를 죽여야만 돼요. 융 안에 있는 이런 영웅 심리를 죽여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요즘 제가 이제 경계를 저 자신한테 보내는 게 많이 있어요. 꿈의 세계를 더 경험하면 할수록 막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나한테도. 그 영웅 심리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편으로는 죽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왜?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현재까지 내가 경험한 세계에서 가장 최선이라고 느낀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유일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만약에 유일한 거고 다른 것을 업신여겨 버린다 그러면 나는 그만큼 또 눈뜬 장님이 돼버리고 말 겁니다. 다른 것을 수용 못하는. 그러면서 내가 이거 거추장스러운 비혼을 없애버릴까 생각을 하다가도 아니지. 그래, 나의 그 융지상주의가 나를 눈먼 장님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좀 사실 비혼 잘 알지도 모르고 떨쳐내고 싶은데 떨쳐내버릴까 하려다가 아니다 그대로 두고 또 한번 가끔 이렇게 보기도 해야 되겠다라는, 나를 점검해주는 그런 것도 둬야 되겠다는 생각은 또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마음이 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6번째 꿈에 보면은 죽음의 나라에 있는 거죠. 거기에 죽음의 나라가 무의식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무의식을 너무 죽음의 나라라고 그래서 너무 암울하고 침침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죽음의 나라예요. 죽은 자의 나라예요, 사실은. 무의식은 과거의 세계입니다. 근데 죽은 과거의 세계가 아니에요. 거기는 살아있는 과거의 세계고 빛이 있는 어둠의 세계죠. 참 이게 참 헷갈리는 말이잖아요. 그죠? 빛이 있는 어둠의 세계. 그 대극의 합일이 이루어진 거죠. 어찌 보면 그 안에 같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흰수염이 난 노인을 보죠. 엘리야를 봅니다. 그리고 소녀가 있는데 소녀의 이름은 살로메예요. 그 살로메는 요한의 목을 요구했다. 그 살로메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살로메에게 뭘 원하느냐,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 요한의 목을 달라. 그 얘기는
융의 목을 조르는 아니마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 같은 지혜자가 융 안에 있고 한편으로는 융의 목을 죄는 목을 요구하는 살로메가 있는 거죠. 그 아니마인 거예요. 그 아니마가 어떻게 달라지고 나랑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제 이걸 두고 보는 거죠. 이건 적극적 상상이고 근데 이제 그 살로메가 장님으로 나오잖아요. 결국은 장님은 뭐예요? 인식 능력의 부족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맹목적인 거예요. 맹목적일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는 것도 맹목적인 거죠. 그 자기 생각에 막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자기 생각에 빠져 있죠. 그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생각나는 사람. 오질령이잖아. 그 여기 그 전형적으로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오질령. 그 너무 멀리서 찾지 마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오 선생은 그래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놓고 단두대로 막 우리가 처형도 하고 스스로 올라가시잖아요. 스스로 내가 말 올라가서 보고 이렇게 걸고 계시고 자꾸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그 동거자로 이제 살로메하고 동거자로 뱀이 나오잖아요. 그 뱀에는 사실은 모성성과 아니마가 연결되어 있는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7번째 꿈에서 빌레몬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이제 엘리야가 그 양옆에 날개가 달린 그 빌레몬의 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빌레몬이라고 융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엘리야는 성경 속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있고 어쩌면은 그 자기하고 관계를 맺기에 뭐 너무 떨어진 존재 같아요. 내 느낌에. 근데 절대 타자로서 나하고 떨어져 있지만 결국 나의 일부고 나와 소통해야 될 상대자로서의 빌레몬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관계 맺는 융을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아하 이제 자기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는 이제 이런 차원에서 빌레몬의 이름을 지어줬고 양 날개가 있고 4개의 열쇠를 쥐고 있죠. 굉장히 일종의 자기의 전령인 거죠. 양 날개를 보면 날개 달린 신을 갖고 있는 헤르메스 그리스의 그 헤르메스 신을 연상하게 되고 실제로 빌레몬은 헤르메스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의 전령 그게 이제 그 헤르메스가 그리스 신의 이름인데 이게 로마로 가서 메르쿠리우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 헤르메스의 로마신 이름이 메르쿠리우스고 그 메르쿠리우스가 수운이라는 얘기예요. 수운. 그래서 그 연금술에서 수운이 메르쿠리우스예요. 그래서 그 수운이 이제 메르쿠리우스고 그 메르쿠리우스가 수운을 금으로 만드는 또 원진료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이 이제 연금술의 그 용어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연금술을 공부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죠.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생소하고 저런 공부를 해서 뭐하나. 사실은 융이 맨 나중에 연금술을 했듯이 저도 맨 나중에야 연금술이 눈에 들어와요. 이제야. 신경질 나더라고. 연금술 볼 때마다. 그 성질 나던데 그 최근에 그 엘리야의 책을 읽으면서 연금술이 들어왔어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융은 너무 생략한 게 많아요. 이제 그 연금술이 있기 전에 야금술이 있었고 제철 어떤 대장장이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연금술사는 굉장히 고도화된 철학화된 과정인데 그 전에 이미 그 산에서 그 철을 재련한 재련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대장장이가 나와서
대장장이들이 이제 그 합금도 하고 그렇잖아요. 주석을 만들어내고 또 여러 철과 다른 철을 섞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대장장이들이 그 일을 하면서 지도자로 부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대장장이들은 하층민이잖아요. 근데 대장장이 신인 누구죠? 응? 헤파이스토스, 불의 신. 그래서 대단한 신이에요. 불의 신, 대장장이 신이 헤파이스토스인데 거기서 모든 무기가 나와요. 그리고 농기구들이 되고 옛날에는 무기와 농기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그것은 왕의 상징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추장, 어떤 고대 사회 가면은 추장들은 대장장이가 추장을 했어요. 족장들. 그래서 이제 그 대장장이는 일종의 왕인 거죠. 그리고 금과 금을 섞고 금과 철을 섞고 구리와 황금을 이제 노쇠를 섞으면 노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석을 섞으면 그러면은 그것을 재련해낸 사람이 왕이고 그 왕의 아내가 왕비잖아요. 그래서 합금을 시켜서 재련을 한 것은 왕과 왕비의 결합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성행위를 한 그 연금술사도 있단 말이에요. 대장장이로. 어떤 사회에서는 거룩한 그 합금을 하기 위해서는 합방을 하지 말아라라는 금기도 있잖아. 우리가 무슨 그 산에 갈 때는 합방하지 말아라 이런 부정탄다 금기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문화에서는 오히려 합방을 함으로써 그것을 만들어내는 주술적인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금술에 나타난 왕과 왕비의 상징이 이해가 됐어요. 아하, 그 연금술사들이 그리는 이 그림에서 나오는 왕과 왕비는 단순히 자기 자신을 투사했다라기보다는 이전의 대장장이와 그 대장장의 아내 왕과 왕비에 대한 투사 그리고 그 전통이 연금술에 반영된 거구나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면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연금술의 배경이 이해가 되면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내가 요즘 보는 게 이제 엘리아데하고 그 캠벨, 조셉 캠벨. 특히 이제 그 엘리아데 책은 완전히 그 융의 보조, 융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읽어야 될 책이더라고요. 그 엘리아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서 이제 아마 엘리아데 책을 많이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융이 이해가 굉장히 잘 돼요. 왜 이런 배경이 나왔나 하는 것들을 엘리아데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빌레몬이 엘리야의 모습에서 빌레몬이 출현하는데 이게 바로 리비도의 변환이고 결국은 상해의 변환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주체와 객체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해가 되기 쉽습니다. 여기서는 주체는 뭐고 객체는 뭐냐. 주체는 융이고 객체는 빌레몬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객체는 뭡니까? 여러분한테는 다른 대상이죠. 나는 주체고 상대방을 객체라 그러잖아요. 근데 융은 자아가 주체라면 내 안에 있는 원형적 인격을 나와 전혀 다른 객체로 본 거죠.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융 심리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꾸 내 일부라고 그러지 말어. 내 일부지만 내가 인식하지 못한 절대 타인으로 인식하는 그런 존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다. 내 안에 제2의 인격, 내 안에 전혀 내가 모르는 인격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걸 보기 시작한 거죠. 분열하고는 달라요. 분열하고는 달라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다양한 인격 개념이에요, 이거는. 근데 분열은 내 인격이 파편화된 거죠. 응? 상처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에너지가 약해서 스스로 와해 되는 수도 있고요. 나타나는 증상적으로 볼 땐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 원형이 딱 발현이 될 때 전혀 다른 존재가 나오니까 이거 분열낀 거죠. 그래서 어디에 사로잡히면 분열이에요. 사실은 현상은 분열로 나타나요. 그러나 그것은 정신분열이 아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인식을 못하면 정신분열로 가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정신분열과. 그런데 컴플렉스라는 것도 달라요. 컴플렉스는 현실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그 속에 원형도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분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뿌리를 갖고 있어요. 정당성을 나름대로 왜곡된 정당성이지만, 근데 원형적인 발현은 현실적인 것하고 관계없이 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환상으로, 완전히 그냥 꿈으로,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현실과는 상관없는 방식으로 튀어나와 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남자가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막 가정이고 마누라가 다 버리고 한순간에 그런 수 있잖아요. 이것은 현실하고 관계된 애들은 바람 피우지 절대 그렇게 빠지지 않아. 적당하게 바람 피우면서 즐겨. 그것은 분열로 갈 수 있는 자질은 있을지언정 즉바로 분열로 가지는 않아. 자질 가능성. 내가 이런 말을 할 때는 그냥 이론으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심리학 강의를 듣는데 저 사람이 이론으로만 얘기하나 아니면은 저 사람이 몸에서 나오고 달라요. 이론으로 얘기한 사람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못. 여러분들 내가 작업하면서 이렇게 삐끗이 웃고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지. 근데 경험에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공감을 못 해요. 상대방도 저 사람 이론적으로만 못 모르고 금방 느끼죠. 내담자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나 이상의 경험을 했구나라는 걸 느낄 겁니다. 아마 느낄 수 있어요. 느끼는 거예요. 이번에 난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내가 우려했던 게 찾아왔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한 녀석이 분명히 동성애적인 성향이 옛날부터 있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그때 몇 년 전에 그랬죠. 5년 전인가. 분명히 나중에 동성애적인 주제가 이슈로 올 거다. 나는 그걸 얘기를 하고 기다리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친구는 지금 우선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들고 생활하기 힘드니까 그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는데 말은 안 하지만 결국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동성애적인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나왔네. 사귀었다는 거야. 너무 좋다는 거야. 근데 그 느낌이 공포, 두려움이 있더라고 나한테도. 그러니까 내가 뭉칫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동성애에 대해서 포용적이고 이해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이제 외국에서 많은 경험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연료인지 알았는데 순간 딱 얼은 거야. 얼었는데 내가 얼으니까 얘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딱 하는 말이 교수님한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편할 줄 알았다. 자기는 아무 얘기도 말을 못 하는데 교수님은 이해하고 받아주고 편할 줄 알았는데 딱 어려움을 느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이 겉에서 나오는 말보다 나는 내가 더 중시하는 것이 있어요. 얘가 감정이 튀었구나. 그걸 봐야 되거든요. 감정이 막혀 있었거든. 근데 이 감정이 뚫린 거를 느꼈어요. 이놈 봐라. 감정이 뚫렸네. 좋았죠, 나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내 의견을 듣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가 좀 어색했을 때 나도 어색했다. 솔직히 얘기를 했죠. 그거는 아마 너의 어떤 어색함이 나한테 올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내 안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나는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또 개방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직 나한테 해소가 안 된 것 같다. 또 하나는 너의 절절한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느꼈어요. 어제 처음으로 느꼈어요. 뭐냐면 정말 동성애자들이요 이성애자한테 느끼는 감정하고 똑같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난. 그러니까 난 좀 다를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빠지는 거라고. 어떻게 남자가 남자한테 빠지는 거라고 같을 수가 있어. 다를 거다. 남자가 막 여자한테 빠지고 여자가 남자한테 빠질 때 너무 절절하잖아요. 막 빠져서 정신 못 차리잖아. 막 그냥 똥오줌 못 가리고 어쩔 때는 나중에 어떻게 되든 말든. 근데
남자가 남자끼리 그런 감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게 약간 혐오스럽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막 그 소름 닭살 돋듯이 이게 소름 끼치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나한테 전달이 됐어요. 나한테 처음에 이거 진지하구나 이거 진지하다. 이거 진지하구나 이거 목숨까지 걸겠네 이거. 남자가 여자한테 목숨 걸고 여자가 남자한테 목숨 걸듯이 평소에도 목숨 걸어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만 생각하고 이게 옳으니 옳지 않으니 뭐 이제 이렇게만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내가 처음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그 진지한 감정을 우리가 무시해 버린다면 결코 인간을 이해 못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융이 이제 그 주체와 객체, 내 안에 있는 주체와 객체를 구별할 때 진정으로 그 둘은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동일시 안 되니까. 분명히 너랑 나랑, 너는 내 안에 있으면서도 나랑 구별되는 객체라고 느꼈을 때 우리는 일치와 통합을 항상 좋아하죠. 근데 그것은 주체와 객체가 동일시 되어버리면 주체대로 가는 게 아니고 객체가 주체 자리를 차지해버려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시 해놓고 내가 먹어버리면 괜찮은데 동일시된 순간 내가 잃어버려 나를. 그래서 무의식의 인격이 나를 지배하고 하기 때문에 내 정신으로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객체하고 나는 분리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되고 분열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응? 그래도 그래 나한테는 분열기가 있어. 어쩌면 그런 분열은 정상이야. 일종의 나님이고 분하죠. 자리가 다른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네가 나고 나가 네고 전혀 구별이 없는 그럴 때는 나란 존재는 없는 거다. 늘 다른 사람 배려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없어요. 대체로. 그런다고 그래서 또 모든 것을 지 멋대로 끌고 가는 것도 또 객체가 없는 거야. 자기 주관성이 있으면서도 객체를 구별하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경험을 융이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교수님, 그 주체와 객체에서 아까 그 한정 선생님 발표할 때도 좀 그런 거 느꼈는데 아까 자아 질문하고 할 때 자기를 타자화시켜서 보고 나에서 떼어놓고 이렇게 본다. 그렇게 했을 때 나를 타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로 보고 나 아닌 것을 나 아닌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부에서 그 얘기하는 거에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확 안 나와. 객관화시켜라. 객관화시키고. 이제 근데 객관화시키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용어로는 나한테 내가 빠지지 말고, 그렇죠?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객관화시켜서 바라는 의미하고, 여기 주체와 객체는 다른 거예요. 개념이 느낌도 다르고. 원형 같아요. 그렇지. 원형과 나 사이예요. 네. 원형은 객체예요. 내 안에 있지만 전혀 나와 다른 인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모성 컴플렉스가 있다. 그러면은 엄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엄마 상이에요. 엄마 원형상. 그것은 내 안에 있지만 나와 구별되는, 어쩌면은 인간이 타고나면서부터 전수받은 엄마에 대한 이미지인 거죠. 그 이미지가 내 안에 인격으로 자리 잡고서 하는데,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객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나면서부터 받은 건데 내가 몰라요. 그래서 객체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있구나. 그렇다면 나의 경험에서 형성된 나란 존재, 그죠? 나란 존재와 타고나면서 물려받은 원형적 인격과 구별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라고 하는,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굉장히 구별되면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요구해요. 어쩔 때 우리는 하나가 되며 어쩔 때 분리가 되는가를 알아라는 거죠. 어떨 때 이것은 내 자아의 결단이고 어떨 때는 내 아니마가 시킨 대로 나도 모르게 했느냐, 그걸 구별해낼 수만 있다면은, 지금 여러분 아픔과 상처를 당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나로 인해서 발생한 건지, 아니면 8분이 여성이면 내 아니무스가 지금 슬퍼하는 건지, 지금 여러분 막 슬퍼, 고통스러워, 내가 슬픈 건지, 아니무스가 슬픈 건지, 응? 지금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든 건지, 내 아니마가 힘든데 그 아니마의 힘든 거를 내가 대변이나 하고 있는 건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책으로 이해가 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교수님 있잖아요. 아까 우리 선생님이 발표하실 때 그 유미도 죽었을 때 처음부터 다 빠져나갔다. 이게 원형이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것도 얘기를 하고 그 이전에 소녀 영매를 만나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게 그 정신의학 하기 전에 그 영매가 이제 영매랑 2년 동안 세미나를 하는데 아, 이 여자가 사기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근데 다 사기치는 게 아니라 부분. 왜냐하면 계속 만날 때마다 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부분 이 사람들과 세미나를 이렇게 엮어놓기 위해서 이렇게 몇 번의 트릭을 썼던 게 이제 융이 눈치를 챈 거죠. 그러고 그 세미나가 끝났는데 이 영매가 이제 일찍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을 때 영혼들이 다 흩어져 빠져나가고 결국 어린아이 상태가 돼서 죽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 부분이 그 영매가 발전시키지 못한 자아의 부분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그 유미 원래 그 자아 그러니까 셀프를 주장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예. 자아 안에 그 셀프가 같이 있는 거죠. 그 셀프라는 게 이게 개념이나 존재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셀프라는 걸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시면 그게 우리가 늘 존재로 사니까 그게 어떤 존재와 같은 그런 신도 존재로 우리가 대비시켜서 추상화시키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정신량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융이. 정신량이라는 얘기는 정신의 바탕이 되는 그 무엇이라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도 어떤 중심이 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알 수가 없지만 그것에 대한 그 느낌들을 존재하는 우리가 연결하고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실 이렇게 자아와 아니무스 그리고 나와 노인 현자의 원형 이런 것들은 정말 민감하고 예민하지 않으면 거의 좀 이해하기가 학문적으로 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되게 융이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자아의 배경을 이루는 게 셀프다. 자아의 배경. 배경. 그러니까 어떤 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보면은 자아에 가까이 있는 게 이제 페르소나하고 그림자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아하고 멀리 있는 게 아니마나 아니무스인 거예요. 근데 그 전체의 배경을 이루는 게 다 합해놓은 어찌 보면 이제 그런 개념이 셀프인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셀프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인 그런 거지 존재지. 어찌 보면 그 전체가 통합되어 있을 때나 아주 특별한 경우에나 경험하는 거지. 이것은 그 셀프의 모습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거의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주 특이한 경우 외에는 셀프는 자기 대리자인 그 엘리야라든가 그죠? 그리고 또 그 여성 같으면은 이제 그 노현자의 이제 할머니 모습의 노현자로 나타나겠죠. 여신의 모습이거나 이렇게 나타나지 셀프 그 자체로 나타나는 건 대단히 드물다 그런 거고.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처음 융심리학을 공부할 때 이런 개념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어대면 한결같이 알라 그러지 말아라. 아, 나 그 말에 성질 더럽게 났어요. 난 특히 나는 궁금하고 못 참잖아요. 그리고 공부하는 또 교수가 학자인데 알라 하지 말으라는 소리만 뒤집다 하니까 그리고 경험해라 그 얘기만 하니까 성질 빡 났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말했는가가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조금씩 경험하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신적인 존재하고도 또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셀프라는 신적인 이미지로 많이 나타나죠. 동성도
여성은 여성으로, 남성은 남성으로. 자, 그 다음에 18번이 이제 가족 사이의 꿈이 뭐 악몽이고 이제 긴장된 분위기로 계속 나타나는 꿈인데, 이때 이제 그 레드북을 조술한 후에 불안을 반영한 거다. 그리고 그 시기에 이제 죽은 자를 향한 7가지 그 설법을 조술을 했는데, 결국은 그 아버지하고의 관계 또 어머니하고의 관계, 결국 죽은 자하고의 어떤 식으로든 관계 회복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죽은 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보면 그 19번 보면은 사각의 광장, 방사형 도시, 이게 만다라죠. 사각으로 된 광장이 있고 거기에 방사형으로 도시가 길이 나 있고 중앙에 둥근, 그것도 둥근 못이 있고 원과 사각, 그죠? 이런 또 태양, 방사형은 태양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태양, 금, 그래서 정신의 중심과 자기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자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셀프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건 아니고, 그렇죠? 어떤 원형적 그 도형, 또 도시, 예? 어쩌면은 이거는 모성적 도시입니다. 그죠? 방사형이고 도시는 모성성을 의미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또 둥근 못도 모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성이 사실은 무의식의 대변자고, 그 사실은 모성이 셀프의 거의 대변자다.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거의 틀림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응? 그래서 그 어쩌면은 그 모성이 그 셀프의 대명자이긴 하지만 남자에게는 아버지나 남성 형태로 많이 또 나타나게 하는 거죠. 성으로 나타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20쪽에 보면 17세기에 큰 장원, 정원인데, 그죠? 장원도 하고 정원. 몇 년 뒤에 근대 해방이, 여긴 장원인가요? 장원이나 정원이나 거의 같은 의미로 쓰긴 한데, 몇 페이지로 된 231쪽. 어떤 뭐 이제 연금술을 발견하기에 이제 꿈을 계속해서 꾸고, 장원으로 나왔네요. 성. 큰 장원이니까 성이 큰 성. 성에 갇혔는데 몇 년 뒤에 해방이 됐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연금술과의 만남을 예측하는 꿈이다. 그러니까 한동안 그 성에 갇혀서 연금술을 연구하는 이제 그런 그 기간을 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928년에 태율 금화 종지를 이제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중국의 연금술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번에 보면은 초록빛 금으로 된 십자가상의 그리스도. 금의 대개 이제 태양을 나타내고 어떤 자기 상징으로 많이 나타나죠. 그리스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연금술의 그리스도 환상이고, 이것은 인류의 최초 인류인 안드로포스의 원초적인 상이다. 그 다음에 22번에 보면은 이제 내 큰 집이 있는데 영혼들을 접대하는 응접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실험실이 있다. 그래서 영혼들은 어찌 보면 어머니를 상징하는 거고, 일종의 아니마죠, 그죠? 그리고 물고기는 아버지,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이제 실험하고 뭐 자연과학적이고 원리 원칙이고 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성과 부성 융합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이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제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융에게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끝까지 융합되지 않았어요, 그 안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기의 심리학을 통해서 완성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친 거죠.
그 다음에 247페이지 23번째 보면 납골당 관리인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방문한 거죠. 그렇죠. 이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는 목사님이셨죠. 그런데 꿈에서는 이제 납골당의 관리인으로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별채를 지는 18세기 집에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것이 아버지의 그림자구나. 겉으로는 목사님이시고 마치 깨어있는 그 의식화된 지성인 같지만 죽은 자를 관리하는 그런 그 이미지가 아버지한테 있었던 거예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어찌 보면 어떤 변화와 새로운 세계와 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거부하고 기존에 있는 전통에만 매여 있는 그런 아버지 얼굴을 본 거죠. 그것은 18세기니까 어때요? 아주 과거, 이제 이전의 그 세계, 어찌 보면 근대적 사고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때 이제 요백의 회답을 이제 집필하기 시작하는 거죠. 1950년도에, 그죠? 이 요백의 회답은 상당히 융이 마지막 단계 10여 년 전에, 이제 죽기 한 10년 전에 쓴 거죠. 굉장히 이것도 그 세상에 공표하기 두려워했던 요백에서 뭐냐면은 사탄이라는 존재가 뭘까?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왜 실험하려고 했을까?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그림자다. 응?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 욥의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기한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림자가 사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욥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 이제 이런 것을 보여준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기독교인들의 해석과는 이제 많이 다른 그 해석을 내놨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출간을 미루고 또 안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융이 그 사명감을 갖고 쓴 거야. 이것은 어떤 기독교의 교리하고 상관없이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랬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도가요. 여기까지는 쭉 연도가 이제 이어지게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는 연도가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1924년. 그것은 주제가 그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는 이제 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자기 사고가 그 성장해 왔느냐 그걸 그려내게 한 거고요. 261쪽으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다른 이제 제목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그 성탑이 나오고 그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탑 부분부터 이제 그 시대가 거슬러 올라가요. 다시 옛날로. 그래서 다시 올라오고 여기까지는 이제 순서대로 갔다가 그래서 이제 수백 사람의 검은 옷차림을 입은 사람들이 나왔고 결국은 이제 볼링겐 그 성탑 쌓는 곳이 볼링겐이에요. 거기서 이제 도깨비 놀이. 그들이 이제 노는 거 보니까 나는 놀이라고 그래 노름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는. 도깨비들이 서로 재밌게 노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깨어있는 상태의 꿈이었고, 그 깨어있는 상태에서 꿈 같은 것은 환상 같지만 굉장한 그 현실 감각, 강력한 현실 감각을 전달해 주는 거였다. 그리고 이제 25번 보면은 뭐죠? 사각형 성에 거주하는 아랍 영주와 대결을 합니다. 보십시오. 사각형 성이라고 하는 거, 또 성이 둥그렇고 대부분 또 사각형이고 한 것은 만다라 형상이잖아요. 그리고 높고 그래서 그 아랍 영주라고 하는 것은 융에게 보면 아랍인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그 미지의 세계고 신비한 세계고 원시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러는데 그 아랍이라고 그러면 아주 원시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프리카 비슷한 아프리카보다 더 어찌 보면 삭막한 사막의 나라 아라비아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꿈에 흑인도 나타나고 뭐 또 아시아인도 나타나고 그렇죠. 근데 되게 보면 이제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태국인이 꿈에 나타났다. 그 필리핀 사람이나 태국인이 나타났다 그러면 일종의 그 그림자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런데 흑인이 나타난 것은 그림자 성향도 있지만은 미지의 세계고 더군다나 인도나 아랍인이 나타나면 더 미지의 세계, 신비한 세계를 의미합니다. 같은 외국인이라도. 그러니까 대체로 어떤 이제 우리 동남아는 가까운 그림자고요. 이제 흑인은
이제 우리가 증오하거나 괜히 주는 것 없이 미워하는 그런 개념의 그림자고, 그 다음에 아랍이나 먼 것은 원형적인, 그런 원시적인 그런 그림자를 대변한다고 대체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아랍 영주와 대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북아프리카 이제 튀니지에서 꿨는데 그 아랍 영주가 누굴까? 그 성의 주인이잖아요. 그 굉장히 미지의 그 왕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나타난 셀프가. 남성 이미지로 있잖아요. 여기는 융이. 그 남성 이미지로 나타나서 그 자기 전령과의 대결하는 거. 왜 대결을 하는가? 무언가 그 새로운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자기가 나타나면 무서워요. 그리고 공격자로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아마 이제 융을 공부할 때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겁니다. 한번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또 괜히 이거 그 공격자, 무서움, 두려움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자기가 싸움을 거는 거거든요. 나 이기나 보자. 시험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야곱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무서우니까 에서를 속이고 도망갔으니까 형한테 바로 못 가고 하룻밤을 이제 머물면서,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씨름하잖아요. 그거 장면이에요, 이게. 그 장면과 유사하다. 그 말을 융이 또 해요. 이게 그 야곱과 에서의 싸움과 유사하다고 꿈 해석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0쪽 26번에 보면 미국 흑인이 인두로 머리카락을 곱슬로 만들어요. 자기 자신의 머리를. 미국에 사는 흑인이 융의 머리를 흑인처럼